어휴, 이 비린내 좀 봐.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요? 며느리의 비명 같은 고함이 병원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투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 빚은 쑥개떡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귀부인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렸어요. 비린내. 40년 동안 생선 장사로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제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아들은 외면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팔을 잡아 출입구로 끌어냈어요. 5만 원짜리 2장이 구겨진 채 제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어졌습니다. 꺼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50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내릴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 73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했어요. 고등어 내장을 따고 갈치 비늘을 벗기고 손님들과 목청껏 실랑이 하면서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지금은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둔 돈이라곤 없습니다. 아들 의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억척같이 살아왔다고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도진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깼어요. 73해를 살아오면서 이 무릎은 단 하루도 저를 편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관절이 기상청보다 정확하거든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구석에 받쳐둔 양푼에서 또옥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25평짜리 임대 아파트, 그것도 반지하에 가까운 1층이라 습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서 검은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 두부 반모, 그리고 먹다 남은 김 빠진 소주 한 병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소주를 손바닥에 따라서 무릎에 문질렀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얼얼한 기분이 들더군요. 약살 돈이 아까워서 소주로 파스 대신 쓰는 게 73 먹은 노인네의 처지랍니다. 허리춤에 손이 갔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거기엔 낡아 빠진 전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돈주머니인데 40년 넘게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고 꽁치를 다듬고 손님들에게 덤을 퍼주면서 번 푼돈을 고스란히 담아두던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짜리 몇 장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걸 만지면 그때 그 시절이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생선 비린내와 함께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누구인가 싶었는데 집주인이었어요. 어머니, 저 집주인이에요. 다음 달부터 월세 5만 원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쪼들리는데 5만 원이라니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복도에 생선 좀 말리지 마세요. 입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 넣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람 냄새야, 사람 냄새. 전화를 탁 끊어버렸지만 금방 눈물이 차올랐어요. 서러웠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살아온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손에서도 비린내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40년 세월이 송금 사이사이에 스며든 거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우체부였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다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젊은 우체부가 수령증을 내밀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 삐뚤어졌어요. 우체부가 한숨을 푹 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노인네가 뭘 그리 굼뜨냐는 눈빛 같았거든요. 간신히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는데 발신인 란에 국토교통부 어쩌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관공서에서 온 편지라니 무슨 세금이라도 밀린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공익사업 수용토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서 아래쪽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 52억 원정.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노안이 심해져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옷자락에 돋보기를 벅벅 문질러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52억. 0이 9개였어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3번을 더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2억 원이 맞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찬장 구석을 뒤져 우황청심환을 찾아 입에 털어 넣었어요. 쓴맛이 혀끝에 퍼지면서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허벅지를 잇는 힘껏 꼬집었어요. 아이고, 너무 세게 꼬집었나 봐요.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영정사진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간 영감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영감은 늘 그렇듯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영감, 당신이 쓸모없다던 그 돌산이 GTX인가 뭔가 들어선다고 금싸라기가 됐대. 이게 무슨 조화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영감이 살아생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야산이었습니다. 돌밭에 잡풀만 무성해서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던 땅이었죠. 오히려 세금만 나간다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세상이 바뀌어서 교통요지가 됐다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누가 이 사실을 알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걸쇠를 걸었어요. 이중 잠금 장치까지 확인하고 창문 커튼을 꽁꽁 쳐버렸습니다. 텔레비전 볼륨도 1로 줄였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서류 하단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보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저 박말순인데요. 이거 진짜 주는 거요? 나 안 잡혀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새 노인네들 속여서 돈 뜯어가는 거 많다던데. 담당 공무원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류 번호를 확인하고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고 땅 위치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이게 진짜라는 걸 믿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숨길까 고민이 됐습니다. 장롱을 열어봤어요. 촌스러운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봤자 뻔했습니다. 쌀통은 어떨까 싶었는데 쌀이 바닥나서 금방 들킬 것 같았어요. 냉장고 냉동실도 생각해봤지만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곤란했습니다. 그때 신발장 구석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된 갈색 가죽 핸드백이었습니다. 영감이 첫 월급 받고 사다 준 거였어요. 가죽이 다 닳아서 군데군데 갈라졌고 생선 비린내가 뼛속까지 배어서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지난번 왔을 때 코를 틀어막으며 뭐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님, 그 냄새나는 가방 좀 갖다 버리세요. 집에 두기도 그렇고요. 저는 그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손에 익은 물건이었어요. 안감을 커터 칼로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거기 서류를 깊숙이 밀어넣고 돋보기를 쓴 채 한 땀 한 땀 서툰 바느질로 봉합했어요. 손끝이 떨려서 바늘에 두세 번 찔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낡은 가방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치워버리라고 할 테니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자니 답답했거든요. 어미다? 한마디 했는데 아들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수술 들어가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삐 하는 신호음만 귀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급한 거 아니면이라니요. 어미가 전화했으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배달 피크타임이라 못 받아. 밥 챙겨 드셔. 딸 목소리 뒤로 거친 바람 소리와 클락션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딸아이는 바빠서 그런 거겠지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2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순대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핸드백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옆자리 상인 아주머니가 제 가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말순아, 그 냄새나는 가방 좀 버려라. 손님들이 기겁하겠다. 저는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대꾸했어요. 이게 내 수위야. 나 죽으면 같이 태워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백 끈을 손목에 묶고 베개 밑에 깔았습니다. 천장의 물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내외의 눈이 어떻게 변할지, 딸아이의 고단한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늙은 어미를 생각하는 건지요. 창밖으로 흐릿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손목에 묶인 핸드백 끈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낡은 가방 안에 제 남은 인생이 통째로 들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파마를 다시 말아야 머리가 그나마 사람 꼴이 나거든요. 간밤에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5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파마 약 냄새를 맡고 있는데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강남 일대 성형외과 줄폐업, 의료계 불황 심각.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파마를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청담더 뷰티 원장도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사채 쓴다더라. 그 마누라가 병원 확장한다고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몰라. 저는 파마롤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청담더 뷰티. 그게 제 아들 진우 병원 이름이었거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우리 아들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제 아들인 걸 들키면 창피하니까요. 미용실을 나와서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사채까지 썼다니 그게 사실일까요? 아들은 저한테 한 번도 돈이 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나간다고, 강남에서 알아준다고 허세를 부렸거든요. 명절에 용돈이랍시고 10만 원 쥐어주면서 큰돈 주는 척했던 게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딸 진아의 친구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진아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진아 잘 있죠? 그래, 잘 있지. 너는 요새 어떠냐?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난해 아들 수술비 없어서 퇴원했대요. 혹시 모르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자가 퇴원을 했다고요.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하는 7살짜리 아이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했다니요. 진아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주 전화했을 때도 괜찮다고 곧 수술 잡힌다고만 했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 애가 얼마나 아픈데, 수술비가 얼마나 모자라서. 글쎄요, 한 2억은 있어야 한다던데. 진아가 배달 뛰면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요.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억. 제 핸드백 안에는 52억이 들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 손자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요? 수진이가 뭐라고 더 말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진우가 병원을 개업할 때였어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개업 자금으로 보태줬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 전 재산이었죠.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경영을 알아요? 그냥 돈만 주시고 나머지는 신경 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어요. 제가 병원에 한번 찾아갔더니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오시는 데니까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냄새가 배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병원에 발을 끊었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병원인데 정작 저는 거기 발도 못 디디게 된 거죠. 생각할수록 억울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참았어요. 시장 평상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꾹 눌렀어요. 옆에서 할머니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돈 있으면 효자고 돈 없으면 고려장이야. 자식들 믿지 마. 피도 눈물도 없어.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내 친구는 집 팔아서 아들 사업 미천 대줬다가 요양원에 처박혔어. 죽을 때까지 아들 얼굴 못 봤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떨까요? 52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진심으로 기뻐해 줄까요?
아니면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까요? 그리고 돈이 없는 지금 비린내 나는 이 늙은 어미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바로 알리면 안 되겠다고요.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늙은 어미를 걱정하는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돈 있으면 달라지고 돈 없으면 또 달라지는 게 사람이라면 나는 돈 없는 모습으로 찾아가 보겠다고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요. 그래야 진짜 속내가 보일 테니까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1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입던 옷들이 처박혀 있었어요. 구멍난 꽃무늬 몸빼 바지, 누렇게 바랜 솜조끼, 때가 찌든 앞치마. 하나하나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솜조끼 주머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서 뒤져봤더니 옛날 1,000원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자식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에 같이 장사하던 순이네 생선 가게였어요. 순이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유, 말순이 언니.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순이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고등어 내장하고 비늘 좀 줄 수 있냐? 그걸 뭐에 쓰게? 그냥 좀 줘. 사정이 있어. 순이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검은 비닐봉지에 생선 찌꺼기를 담아줬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치마와 운동화에 생선 내장을 문질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역한 냄새였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몸에서 났던 냄새니까요. 손에도 문지르고 바지에도 문질렀어요. 손톱 밑에도 비늘을 밀어 넣었습니다. 온몸에서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 한 파마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검버섯을 가리려고 바르던 파운데이션도 세수하며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숯검정을 가져와 광대뼈에 살짝 묻혔어요. 주름진 볼에도 조금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 할머니였어요. 아무도 이 모습을 보고 52억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할 겁니다. 핸드백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안감 속에 꿰맨 부분이 잘 있었어요. 52억 서류는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빳빳한 종이 촉감이 느껴졌어요. 겉주머니에는 새벽에 직접 순 쑥개떡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넣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도 챙겨 넣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는데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코를 막았어요.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슬슬 자리를 피했어요. 저를 중심으로 반경 2m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원래 내 냄새였잖아요. 40년 동안 이 냄새를 풍기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두고 보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화려한 전광판이 눈을 찔렀어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 쇼윈도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꽃무늬 몸빼에 누런 솜조끼, 냄새나는 핸드백을 움켜쥔 초라한 노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씁쓸함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외관이었어요. 유리창에 청담더 뷰티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에는 밍크 코트를 입은 사모님 두 분이 타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어우, 무슨 냄새야. 관리실에 얘기해야겠네. 젓갈 냄새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요. 병원 층에서 내렸습니다. 유리문 앞에 섰어요. 안쪽에서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가 아니라 염라대왕 심판관이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그래도 내 새끼라면 이 꼴로 찾아간 어미를 반갑게 맞아주길. 일말의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미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으니까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닥은 하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커다란 꽃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어요.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내 돈으로 차린 병원이라니 새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귀부인들이 코를 막았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잡상인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직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저를 막아섰어요. 마치 벌레라도 쫓는 것 같은 몸짓이었습니다. 나 잡상인 아니야. 사람 만나러 왔어. 누구요? 예약 없이는 안 돼요. 여기는 예약 손님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높이 올려 묶었고 귀에는 커다란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며느리 미주였습니다. 미주는 뭔가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미주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직원이 미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사님, 저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요. 아시는 분이세요? 미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아니, 예전에 우리 집 일해주던 파출부 할머니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출부라고요. 제가 이 여자의 시어머니인데 파출부라고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시험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귀부인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밍크쇼를 두른 50대 여자였는데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실력 좋다더니 물 관리가 왜 이래요? 무슨 젓갈 냄새가 진동하네. 미주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어요. 등이 거의 꺾일 듯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바로 조치할게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미주가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꽤 셌어요. 저는 끌려가듯이 로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있는 어두운 복도였어요. 미주가 따라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미주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아까까지 굽신거리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주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이게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로 오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저 손님들이 누군지 알아요? 재벌가 사모님들이에요. 한 명이 수천만 원어치 시술을 하신다고요. 미주의 손가락이 제 얼굴 앞에서 흔들렸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아범 보고 싶어서 왔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겉주머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직접 순 쑥개떡이었어요. 아들 진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명절마다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났어요. 미주가 비닐봉지를 보더니 얼굴을 확 찡그렸습니다. 손가락 2개로 봉지 끝을 집었어요.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집듯이요. 이게 뭐예요? 냄새나게. 미주가 비닐봉지를 들고 로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미주가 로비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쑥개떡을 그 안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철컥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쑥을 다듬고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한 개 한 개 정성껏 빚었던 거였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아들 입에 들어갈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예쁘게 나오라고 몇 번이나 다시 빚었어요. 그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제 정성이 쓰레기가 된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진우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체에 쪼들린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진우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반가움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주야, 냄새 안 빠지게 환풍기 다 틀어. 진우가 미주에게 먼저 말했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 손님들이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병원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제발 수준 좀 맞춰줘요. 쪽팔리게 진짜. 수준을 맞추라고요. 제가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생선 비린내 나는 어미가 창피하다는 거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나 배고프다. 밥은 먹었냐?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어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배고프냐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것. 그게 어미였어요. 진우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한숨이었어요. 마치 귀찮은 짐을 떠안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우가 가온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거기서 5만 원권 2장을 뽑았습니다. 진우가 그 돈을 제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구겨진 채로요. 마치 거지한테 적선하듯이요. 이거 가지고 국밥이나 사드시고 내려가세요. 바쁘니까 다신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남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애정이 없었습니다. 짜증과 불편함만 가득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미주가 직원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야, 로비에 조말론 향수 한 통 다 뿌려. 생선 비린내 역겨워 죽겠네.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보안 요원인 것 같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제 팔을 잡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귀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호호. 청소업체 직원인데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미주가 능글맞게 웃으며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저를 쫓아낸 아들이 손님들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지게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박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제 코앞에서요. 문틈 사이로 아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보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캄캄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단 경계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화단에는 철쭉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쑥개떡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에 쑥을 다듬던 내 손이요. 아들 먹일 생각에 설레던 내 마음이요. 그게 쓰레기가 된 거였습니다. 저도 쓰레기가 된 거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코에서 콧물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배에서 뱉어낸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전 물려 키우고 등록금 대주고 병원 개업 미천까지 대줬는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차라리 낳지 말 걸 그랬어요. 의대 보내지 말 걸 그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두덩이 얼얼하게 부어올랐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가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꽉 껴안았어요. 그 안에 5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르죠. 이 늙은 어미가 52억을 쥐고 있다는 걸요. 그 돈이면 저 병원 빚 갚고도 남을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들한테는 돈 냄새만 향기롭고 어미 냄새는 역겹다는 걸요. 좋아요.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딸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진아는 어떨까요? 진아도 혹시 오빠처럼 저를 내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간혹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도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 늙은이가 이 거리에서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류마티스가 도진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1시간 넘게 걸었더니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디 앉을 데가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편의점 앞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 기사가 헬멧을 벗었어요.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아였습니다. 제 딸 진아요. 41 된 딸이 배달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딸이 이렇게 야위었다니요. 진아는 저를 못 본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진아가 김밥 한 줄을 들고 나왔어요. 오토바이 옆에 쪼그려 앉더니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진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 통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떴어요.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민준아, 엄마야. 밥 먹었어? 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써 밝게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오늘 많이 안 아팠어. 언제 와? 엄마가 오늘 팁 많이 받았다. 곰 젤리 사갈게. 조금만 참아, 응? 진아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김밥은 반도 못 먹고 손에 들린 채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요? 핸드백 안에 52억이 있는데 왜 진작 꺼내주지 못했을까요? 진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진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아가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무슨 일 났어? 집주인이 쫓아냈어? 진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가슴으로 퍼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엄마 옷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시장 갔다 왔어? 진아가 제 옷을 훑어봤어요. 구멍난 몸빼 바지, 때 묻은 앞치마, 낡은 운동화. 아들 내외는 역겹다며 코를 막았는데 진아는 달랐습니다. 진아가 저를 꽉 껴안았어요. 힘이 들어간 팔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냄새 좋다. 나 어릴 때 맡던 짠내네. 엄마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한테 쫓겨나면서도 안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아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진아가 제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집 가자. 좁지만 따뜻해. 진아가 저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웠어요. 헬멧을 씌워주면서 끈을 꼼꼼히 조여줬습니다.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오토바이가 출발했습니다.
진아의 등에 매달렸는데 땀 냄새가 났어요. 하루 종일 배달을 뛰느라 흠뻑 젖은 등이었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 도착한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낡은 빌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철문이 나왔어요. 녹이 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벽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판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거의 천장 높이에 붙어 있었는데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워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7살인데 또래보다 작고 야위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스름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때문이었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뛰어노는 걸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가느다란 팔로 제 허리를 껴안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두 팔로 꼭 안아줬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민준이 밥은 먹었어? 응, 할머니. 엄마가 아침에 죽 끓여줬어. 진아가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조그만 냉장고를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에 쌓인 소고기 한 줌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양이었어요. 아마 민준이한테 먹이려고 아껴둔 거였을 겁니다. 엄마, 미역국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거 민준이 먹일 거 아니냐? 됐다, 나는. 아니야. 엄마가 왔는데 미역국은 끓여야지. 진아가 고집을 부렸어요. 귀한 소고기를 미역국에 다 넣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진아가 밥상을 차렸어요. 밥 한 공기, 미역국,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아는 정작 자기 앞에는 김치 하나만 놓고 밥을 먹었어요. 너도 고기 먹어라. 나 아까 김밥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아까 김밥 반도 못 먹고 바닥에 떨어뜨린 거 봤으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아들네 집에 가면 스테이크에 와인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먹는 미역국 한 그릇이 100배, 1000배 귀했습니다. 딸의 정성이 담긴 국이었으니까요. 눈물을 삼키며 국물을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진아가 장롱을 열었어요. 장롱이라고 해봐야 플라스틱 서랍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어요. 솜이 뭉쳐서 울퉁불퉁했지만 진아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따뜻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가. 밤에 추워. 너는 뭐 입고 다니게? 나 더위 타서 괜찮아. 배달 뛰면 땀나거든. 진아의 옷장을 슬쩍 봤어요. 얇은 바람막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저걸 입고 배달을 뛰었다는 거예요. 저는 패딩을 밀어냈지만 진아가 억지로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나 심장 수술하면 친구들이랑 달리기 할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달리기 한번 못 해보고 자란 거예요. 숨이 차서 뛰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뛰어노는 걸 구경만 했던 거죠. 그럼 할머니가 꼭 달리게 해줄게. 약속한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핸드백 안에 52억이 있었어요. 이 돈이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이 아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거였습니다. 진아도 더 이상 배달을 뛰지 않아도 되고 이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돈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어요. 진아와 민준이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진아가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자고 있었어요. 힘든 하루였을 텐데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진아의 가방이 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어요. 체크카드 한 장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들이 쥐어준 5만원권 2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채로요. 아들이 저한테 적선하듯이 준 돈이었습니다. 이걸 진아 지갑에 넣었어요. 적어도 며칠은 김밥 대신 밥을 먹을 수 있겠지요. 민준이한테 고기 반찬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문틈으로 잠든 진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생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주인은 정해졌다. 하나님도 이건 뭐라 못한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승객이 몇 명 없어서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아까까지 있던 슬픔과 서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서늘한 빛이 눈에 서려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아들한테 당한 모욕이 되살아났어요. 파출부라고 불렸던 것, 쑥개떡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5만원 쥐어주며 내쫓긴 것. 그 모든 게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아들은 낙제였고 딸은 합격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내릴 차례였어요. 집에 가면 아들 내외를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지난해 반지하 방 풍경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곰팡이 핀 벽, 창백한 손자의 얼굴, 텅 빈 지갑.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잠들기 전에 물었던 말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나 심장 수술하면 달리기 할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핸드백부터 확인했어요. 안감 속에 꿰맨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빳빳한 서류 촉감이 느껴졌어요. 52억 보상금 통지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렸어요. 밤새 이 가방을 품에 안고 잤거든요. 버스에서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 사본을 떼어다가 핸드백 안감 속에 함께 넣어뒀어요. 원본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야 했거든요. 다시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봉합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꿰맸어요. 이 낡은 가방이 제 전 재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 진우 이름이 떴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다 하나 싶었어요. 그동안 먼저 전화한 적이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저는 전화를 받으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통화 버튼이 눌린 줄 모르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진짜 끝이야. 사채업자가 내일까지 3천만 원 안 나오면 병원 집기 다 압류하고 당신 회사 찾아간다잖아.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어요. 평소 허세 부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쫄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이번엔 며느리 미주 목소리였어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었습니다. 어머님,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라도 빼자고. 그거 3천에서 4천은 될 거 아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 집 보증금을 빼겠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엄마가 집 내놓겠어? 길바닥에 낳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서 반대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며느리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싼 요양원 알아봐. 산속에 있는 거. 거긴 싸대. 국가 보조금 나오는 데 있거든. 어차피 노인네 혼자 살면 위험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우리가 효도하는 셈 치고 보내버려. 요양원이라고요. 산속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나를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것들이 나를 고려장시키려고 작정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갑자기 요양원 가라고 하면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운 목소리였어요. 그저 체면 치레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잘 보여. 알았지? 효도한다고 생색내면서 구슬려. 과일도 사가고 홍삼도 사가고. 그래야 보증금 빼는데 동의하실 거 아냐? 며느리가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치밀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아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깐. 전화 연결됐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목소리가 싹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다급하고 초조하던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들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엄마, 전화가 잘 안 터졌네. 언제부터 받고 계셨어요? 역겨웠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180도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방금 받았다. 왜 무슨 일이냐? 아이고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보약 한 제 지어갈게요. 비싼 걸로요. 미주도 엄마 뵙고 싶대요. 요새 너무 뜸했죠? 죄송해요. 병원 일이 바빠서.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쑥개떡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5만 원 쥐어주며 꺼지라고 했던 놈이었어요. 보안 요원시켜서 내쫓은 놈이요. 그런 놈이 보약을 지어가겠다고요. 비싼 걸로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에 다 모여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동시에 뭔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쩌면 내가 집을 팔겠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 뜻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와서 얘기해라. 진아도 부르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아도 불렀어요. 딸도 이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이고 누가 불효자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효도? 산속 요양원? 이것들이 나를 거기 처박아 두고 내 보증금으로 자기들 빚 갚겠다고? 배에서 낳은 자식이 이럴 수 있나요? 전 물려 키우고 밤새 등에 업고 병원 다니고 대학 보내고 병원 개업 미천까지 대줬는데 돌아온 게 고려장이라니요. 차라리 자식을 안 낳을 걸 그랬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악을 쓰며 일어섰어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대신 차가운 것이 가슴 속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킨 거였어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허름한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부동산이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시세 좀 물으러. 우리 집 내놓으면 보증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 글쎄요, 요새 시세로 한 4천에서 4,500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놓으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자식들이 집 팔라고 하는데 일부러 떡밥을 뿌렸어요. 부동산 사장님 입이 가볍다는 건 동네에서 다 알아요. 시장 아줌마들 입을 타고 소문이 퍼지면 아들 부부가 더욱 확신을 갖고 찾아올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장에 갔어요. 단골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2마리, 꽁치 5마리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싱싱한 걸로 골라준다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제일 비린내가 심한 놈들로 골랐어요. 오래된 것들로요.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 창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환풍기도 껐어요. 커튼까지 쳐서 바깥이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생선을 올려 굽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린내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40년 동안 제 몸에 배어있던 그 냄새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생선 비린내. 병원 로비에 향수 뿌려라 난리를 치던 그 여자. 이 냄새를 맡으면 그들의 본심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보고 싶었어요. 돈 냄새 앞에서도 이 비린내를 참을 수 있을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핸드백은 식탁 위에 두지 않기로 했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게 몸에 꼭 지니고 있기로 했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옛날 전대처럼요. 대신 식탁 위에는 일부러 빈 낡은 봉투 하나를 올려뒀어요. 안에는 휴지만 구겨 넣었습니다. 미끼였어요. 저들이 저걸 보고 뭔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모든 돈으로 보이는 법이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았어요.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볼에 그동안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끝이다. 거울 속에 내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요. 나를 쓰레기 취급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주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박스와 비싼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아까 전화에서 들은 그 추악한 속내를 숨긴 채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기도 참 잘해요, 저것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핸드백 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었어요. 그 안에 5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보증금 3천만 원 때문에 난리인데 정작 내 품에는 그것의 100배가 넘는 돈이 있었어요. 오늘 밤 이 돈의 진짜 주인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심판을 내릴 시간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생선 굽는 비린내가 복도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코를 막았습니다. 어우, 어머님 환기 좀 시키시지. 온몸에 냄새 배겠네.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어머님 건강하셨어요도 아니고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박스를 현관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짐 부리듯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나 돈 앞에서도 비린내는 못 참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제 안색은 보지도 않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장롱을, 식탁 위를 훑어봤어요. 돈 될 만한 게 없나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빈 봉투에 눈길이 잠깐 머물렀어요. 입술을 함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땀에 젖은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 진아였어요. 배달 조끼를 입은 채였고 헬멧도 제대로 못 벗고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저를 찾았어요. 엄마, 어디 아파? 위독하다며. 진아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박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위독하다니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를 흘깃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어요. 아, 이 여자가 진아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유언이라도 남기실지 모르니 오라고 했구나. 그래야 증인도 만들고 보증금 빼는데 힘도 보탤 테니까요. 안 아파. 멀쩡해. 앉아라. 저는 진아의 손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진아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아가씨, 땀 냄새 좀 봐. 씻고 좀 다니지?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루 종일 배달을 뛰느라 흠뻑 젖은 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요. 다들 앉아라. 밥이나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준비해둔 밥상을 가리켰어요. 구운 고등어, 구운 꽁치, 김치, 된장찌개, 밥.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구이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일부러 제일 비린내 심한 놈들로 골라서 바싹 구운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생선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코를 막은 채 숨도 제대로 안 쉬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선에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깨작깨작 밥알만 떴습니다. 국물도 안 마셨어요. 돈은 탐내면서 돈 벌어다 준 비린내는 싫다 이거죠. 진아는 달랐어요. 손을 씻고 와서 자리에 앉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어요. 오물오물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구워준 거 진짜 오랜만이네. 이 맛이야. 어릴 때 맛이야. 진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밥상을 받았는데 누구는 역겹다고 안 먹고 누구는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차이가 너무 선명했어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병원이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요. 자금 회전만 되면 금방 풀리는데. 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 집 보증금 좀 빼주세요. 3천만 원이면 급한 이자는 막아요. 2배로 갚을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사냐?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펼쳐보니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산속 풍경 사진과 함께 실버타운 어쩌고 써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짜온 거죠. 여기 보세요. 산 밑이라 공기도 좋고 친구도 많대요. 국가 보조금 나와서 비용도 싸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이에요. 저희가 눈물 머금고 효도하는 셈 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효도라고요. 요양원에 처박아 두는 게 효도라고요. 멀쩡하게 2발로 걸어다니는 나를 산속에 가둬두겠다고요. 저는 팸플릿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진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팸플릿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오빠 미쳤어? 엄마를 현대판 고려장 시키겠다는 거야? 멀쩡한 엄마를 왜 요양원에 보내?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돈 낼 거 아니면 입 다물어. 나 망하면 엄마도 길거리 나 앉아.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아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진아한테 손을 들 것처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 다시 쥐었다가 펴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었어요. 여동생한테 주먹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곰팡이 펴서 몸에도 안 좋아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다 어머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제가 바보인 줄 아나 봅니다. 날 위한다면서 날 버리자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효도? 너희가 말하는 효도가 내 피 같은 돈 내놓고 산속에 꺼지라는 거냐? 이게 효도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싸늘했어요.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아까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엄마가 저 의사 만들었잖아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이번 한 번만요. 네. 눈물까지 흘렸어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장남이 무릎 꿇고 우는데 어떤 어미가 안 약해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요. 저 무릎 꿇음이 연기라는 걸요. 어제 전화로 들었거든요. 효도한다고 생색내면서 구슬리라고 했던 거, 과일 사가고 홍삼 사가라고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절박함만 가득했어요. 어미에 대한 사랑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40년 전 뱃속에서 발차기 하던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거였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남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그게 싹둑 잘려나갔어요. 30년 넘게 품어온 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허무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거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핸드백을 무릎 위로 올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가방에 집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핸드백 지퍼를 잡았어요. 지익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습니다. 진아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 부부는 목을 빼고 가방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침을 꿀떡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빳빳한 봉투였어요. 겉에 공문서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아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봉투를 훑어봤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목을 길게 빼며 쳐다봤습니다. 진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첫 장에 큼직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그 아래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2억 원. 빨간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52억? 아들이 더듬거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래, 52억. 네 아버지가 평생 생선 팔아서 모은 땅값이다. 40년을 비린내 맡으며 일해서 산 땅이야.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 돈 받으려고 너희를 시험했다.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5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모양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정작 어미 품에는 그것의 100배가 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진아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52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을 껌뻑거리며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진아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저한테 기어왔어요.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얼굴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엄마, 저 아까 그거 진심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요양원?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며느리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까지 코 막고 인상 쓰던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병원 일 때문에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손등에 입술까지 갖다 댔습니다. 뽀뽀를 하듯이요. 역겨웠어요. 5분 전까지 비린내 역겹다고 코 막던 입술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손이라고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됐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너희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시선을 피했어요. 파출부래. 내가 파출부래. 내 아들 병원에 내가 찾아갔는데 손님들 앞에서 나를 파출부라고 했어. 새벽부터 손수 빚은 쑥개떡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5만 원 쥐어주면서 국밥이나 먹고 꺼지라고 했지. 보안 요원시켜서 끌어내더라. 기억 안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도 다 들었어. 산속 요양원에 처박자, 보증금 빼자, 효도하는 척 구슬리자, 과일이랑 홍삼 사가라. 다 들었다. 아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줄 몰랐던 거예요. 둘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52억 보상금 통지서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로 단단히 섰어요. 떨림 없이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진아한테 준다. 한 푼도 빠짐없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어요. 아까까지 무릎 꿇고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내가 장남이에요. 장남. 재산은 장남이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관습이라고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부모 산속에 버리는 게 법이냐? 비린내 난다고 내쫓는 게 법이냐?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는 게 법이냐?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진아 씨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배달이나 하는 애한테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노후도 책임질게요. 구역질이 났어요. 아직도 돈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노후? 아까 요양원 팸플릿 꺼낸 건 누구더라? 산속 싼 데 있다며? 국가보조금 나온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어요. 진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돈 안 받아. 필요 없어. 오빠한테 줘. 나는 진짜 괜찮아. 그냥 엄마 건강하기만 하면 돼. 돈 때문에 가족 싸우는 거 싫어.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양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돈이 필요 없는 걸까요? 반지하 곰팡이 방에서 살면서 아픈 아들 데리고 살면서 하루 종일 배달 뛰면서 수술비 2억이 없어서 아이를 퇴원시켰으면서 그런데도 돈을 사양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수술비는 어떻게 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할게. 대출 받든지. 이미 대출 꽉 찼잖아. 카드값도 밀렸잖아. 진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 네 지갑에 1,000원도 없던 거.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 때우는 거. 패딩 하나 없어서 얇은 바람막이 입고 배달 뛰는 거. 민준이한테 곰 젤리 사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울던 거. 다 봤다.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생선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52억을 배달부한테 줘요?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애한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병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잠도 못 자고.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이가 드러났어요. 아까까지 효도 운운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얼굴이 이거였어요. 그 병원 개업 미천 누가 됐는지 알아? 내 돈이야. 5천만 원. 생선 팔아서 모은 피 같은 돈이야. 갚았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투자 아니었어요? 갚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요? 투자? 내가 언제 투자라고 했냐? 꾸는 거라고 했지. 사업되면 갚겠다고 했지. 무릎 꿇고 빌었지. 그때도 울었어. 기억 안 나?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갚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구 덕에 의사 됐는지, 누구 덕에 병원 차렸는지, 누구 피땀으로 공부했는지 기억이나 하라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벌겋다 하얗다 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차갑게 선언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아니라고 했다. 호적에서 파는 건 못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오늘부로 지운다. 너를 의사 만들겠다고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냐?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이 집에 더 있을 필요 없어. 소송할 거야. 유류분 청구해서 반드시 받아낼 거예요. 변호사 고용할 거야.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해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하는 건 내 자유야. 네 남편 호적에서 파지도 않았어. 법적으로 하자 없다. 변호사비만 날릴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엄마, 후회할 거예요. 두고 봐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쿵쿵쿵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진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그 돈 안 받아도 돼. 오빠한테 반이라도 줘. 가족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저는 진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욕심이 없었습니다. 진심만 있었어요. 네가 진짜 내 자식이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게 진짜야. 52억을 앞에 두고도 사양하는 게 진짜 효도야. 그래서 주는 거다.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진아의 등을 토닥거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 수술시키고 좋은 데로 이사가. 햇빛 드는 집으로. 곰팡이 없는 집으로. 알았지?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를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쓸게. 민준이한테.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자식한테 제 돈을 주게 됐으니까요. 남편도 하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예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아가 저를 부축했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진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이가 이제 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어요. 입술도 발그레해졌습니다. 파르스름하던 입술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차가웠거든요. 손끝이 얼음장 같았는데 이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달리기 할 수 있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할머니랑 달리기 시합할래. 내가 이길 거야. 민준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지난해 이사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방을 떠나 새 아파트로 갔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몇 채랑 낡은 가구들 뿐이었어요. 새 집에는 새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진아가 펑펑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햇빛이 쏟아지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10층이라 전망이 좋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대신 햇볕 냄새가 났어요. 민준이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숨이 차서 주저앉는 일 없이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까르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엄마, 나 방이 생겼어. 내 방.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진아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제가 바랐던 거였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쓰이길 바랐어요. 저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바로 옆동이었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남양이라 하루 종일 따뜻했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랑 고추랑 깻잎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자라는 걸 지켜봤어요.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아가 매일 저녁 저를 찾아왔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세 식구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을 먹었습니다. 진아가 반찬을 덜어주고 민준이가 밥을 비웠어요. 생선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시까지 발라가며 꼼꼼히 먹었어요. 할머니 생선 진짜 맛있어. 이 냄새 좋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린내를 좋아한다는 손자가 기특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생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래? 병원 망했대. 사채 못 갚아서 압류당했대. 의료장비며 가구며 다 경매 넘어갔대. 옳게도 이혼 소송 넣었대. 위자료 청구하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던 며느리가 돈줄이 끊기니까 떠난 거겠죠. 돈 앞에서 무릎 꿇던 여자가 돈 없으니까 등을 돌린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안 났어요. 스스로 뿌린 씨앗이니까요. 엄마 찾는다고 하던데. 진아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난다. 만날 이유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자갈치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요. 어물전 아줌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큰돈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올려다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얀 가운 입고 잘난 척하던 의사 선생님이 맞나 싶었어요. 엄마, 아들이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고 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바닥에요. 생선 비늘이랑 물이 튀어 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요. 전 물려 키운 아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파출부라고 불렸던 것, 새벽에 정성껏 빚은 쑥개떡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보안 요원한테 끌려 나온 것, 요양원에 처박자고 했던 것.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 본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내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전 물려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고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등 뒤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파랗게 질리던 아이였는데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건강한 냄새였습니다. 잘했다. 우리 민준이. 진아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손에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 날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날이지? 진아가 웃었습니다. 엄마 생일이잖아. 74 생신 축하해요. 깜빡했어요. 제 생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날짜 개념이 없이 살았거든요. 진아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하얀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위에 빨간 딸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촛불이 74개는 못 꽂으니까 7개랑 4개, 11개를 꽂았다고 했어요. 7 더하기 4 곱하기 10은 74이라면서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진아도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진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촛불을 후 불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진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민준이도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진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운 건 나야. 네가 내 진짜 자식이라서 고마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구름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52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린내를 역겹다 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손자가 있어서 행복한 거였습니다. 베란다에서 상추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도 났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행복한 냄새로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역겨운 냄새지만 저한테는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건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노후였어요.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비린내 맡으며 일했던 남편이요. 여보, 잘했지? 우리 딸한테 잘 줬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비린내 나는 행복이 온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